1세대 이종교배 및 잡종의 불임성의 원인들. 우리는 이제 1세대 이종교배 및 잡종의 불임성에 대한 가능한 원인들을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이 두 경우는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두 순종이 결합할 때는 옹성과 자성 요소들이 완벽한 반면 잡종에서는 그 요소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1세대 교잡에서도 결합이 쉽거나 어려운 정도는 분명히 몇몇 별개의 요인들에 따라 달라진다. 때로는 꽃가루 관이 씨방에 미치지 못할 만큼 너무 긴 암수를 가진 식물의 경우처럼 웅성 요소가 물리적으로 밑씨에 닿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한 종의 꽃가루가 유형 관계가 먼 종의 암술머리에 놓이면 비록 꽃가루관이 돌출되더라도 암술머리의 표면을 꽃가루가 뚫고 들어가지는 못하는 경우도 관찰되었다. 다시금 튀레가 포쿠스를 가지고 실험한 경우에서 보았듯이 웅성요소가 자성요소에 닿기는 해도 배가 발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왜 어떤 나무들은 다른 나무들에 접목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런 사실들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배 발생은 일어났지만 초기 단계에서 죽을지도 모른다. 이 맨 마지막 경우는 지금까지 충분히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렇지만 가금류 교배에 상당히 한 경력을 가진 에드워드 휴이트 씨가 알려준 관찰들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이와 같은 배의 조기 사멸은 1세대 이종 교배에서 흔히 나타나는 불임의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 나는 이런 시각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노새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잡종들은 일단 태어난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건강하고 장수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잡종은 태어나기 전과 태어난 다음의 상황이 다르다. 부모 양쪽과 살 수 있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으면 잡종들은 대체로 적절한 생활 조건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잡종은 그 어미의 본성과 체질을 절반밖에 갖고 있지 않으므로 태어나기 전에 어미의 자궁 안에서나 어미가 낳은 알 또는 씨앗 속에서 영양분을 얻고 있는 한 어느 정도 부적절한 조건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죽기 쉽다. 모든 매우 어린 개체들은 해롭거나 부자연스러운 삶의 조건에 훨씬 더 민감할 것이기 때문에 특히 더 그렇다. 생식 요소들이 불완전하게 발달하는 잡종들의 불임성과 관련해서는 그 경우가 매우 다르다. 나는 내가 동식물들이 자연적인 환경에서 격리되면 생식기에 심각한 손상을 입기 쉬워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사실들을 수집했음을 여러 차례 암시했다. 사실 이것은 동물 가축화의 커다란 장애다. 그렇게 얻은 불임성과 잡종의 불임성 사이에는 많은 유사점이 존재한다. 양쪽의 경우 모두 불임은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는 상관이 없으며 종종 몸집이 너무 큰 자손을 낳거나 다산하는 현상을 동반하기도 한다. 두 경우 다 불임성의 정도는 제각각이다. 양쪽 중 웅성 요소가 더 영향을 입기 쉽지만 가끔은 웅성보다 자성이 더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다. 양쪽에서 그 경향은 계통적 유연 관계와 어느 정도 나란히 간다. 모든 동식물 집단은 동일한 자연적인 조건에서 불임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고 모든 종 집단은 불임인 잡종을 낳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어떤 분류군의 어떤 종은 엄청난 상황 변화에 맞서 생식 능력에 전혀 장애를 입지 않는 강인함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리고 어떤 분류군의 종들은 희한할 정도로 생식 능력이 높은 잡종들을 낳기도 한다. 직접 시도해 보기 전에는 아무도 어떤 특정한 동물이 사육하에서 새끼를 낳을지 어떤 식물이 재배하에서 자유롭게 씨를 맺을지 알 수 없다. 또한 한 속에 속하는 어떤 두 종이 낳은 잡종이 가임성이 더 높을지 불임성이 더 높을지 직접 시도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 마지막으로 개체들이 몇 세대에 걸쳐 자기들에게 부자연스러운 환경에 놓였을 때 이들은 극도로 변이하는 경향이 있다. 내가 믿기로 그것은 그들의 생식기가 불임을 초래할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잡종들 역시 마찬가지인데 모든 실험가들이 관찰한 것처럼 후속 세대들에서 잡종들은 매우 다양하게 변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개체들이 낯설고 부자연적인
환경에 놓였을 때, 그리고 두 종의 부자연적인 교배로 잡종이 태어났을 때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는 상관없이 생식기가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불임성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비록 우리가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 정도이기는 했지만 생활 조건에 방해 요소가 생겼다. 그리고 다른 경우에는, 즉 잡종의 경우에는 외부 조건은 변하지 않았지만 구조와 체질이 다른 두 개체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장애를 입었다. 두 개체가 하나로 합쳐질 때 그 발달 과정이나 주기적인 행동 또는 서로 다른 부분이나 조직의 연관관계, 생활 조건에서 그 어떤 장애물도 맞닥뜨리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잡종들은 자기들끼리 교배할 수 있을 때 후손들에게 세대에서 세대로 똑같은 혼합된 조직을 물려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불임성이 비록 일부는 정도의 차이를 보이지만 거의 줄어들지 않는다는데 그리 놀랄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막연한 가설을 제외하면 불임성과 관련해 몇 가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는 점을 털어놓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상반교잡에서 태어난 잡종들의 생식 능력이 제각각인 것, 혹은 이따금 순종 부모의 어느 한쪽을 예외적으로 빼닮은 잡종들에게서 불임이 증가한 사실 등이 그렇다. 나는 앞서 말한 논점이 문제의 핵심에 도달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 문제의 핵심에 도달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 왜 한 개체가 부자연적인 상황에 놓이면 불임이 증가되는가는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보여주려 하는 것은 그저 어떤 점에서 서로 연관되어 있는 두 경우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불임이라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하나는 생활 환경이 교란된 경우이고 다른 경우는 두 개체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에 의해 구조가 장애를 입는 경우다. 막연한 공상처럼 들릴지는 몰라도 나는 서로 연관되어 있긴 하지만 종류가 완전히 다른 사실들에까지 이와 비슷한 유사성을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품고 있다. 그것은 매우 오래된 거의 보편적인 믿음으로 생활 조건에서 일어나는 약간의 변화는 모든 생물들에게 이롭다는 것이다. 내가 알기로 이 사실은 상당한 양의 증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특정 토양이나 어떤 기후에서 씨앗과 덩이줄기 등을 키우다가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반대로 되돌리는 일을 자주 되풀이하는 농부들과 정원사들을 통해 실제로 그러함을 알 수 있다. 동물들의 회복기 동안에는 생활 습성의 거의 모든 변화가 엄청난 이로움을 준다는 점을 명백히 볼 수 있다. 다시금 식물이나 동물이나 마찬가지로 같은 종에 속하는 매우 다른 개체들, 즉 다른 혈통이나 아품종 사이의 교배로 태어난 잡종들은 활력과 높은 생식 능력을 얻는다는 많은 증거가 있다. 사실 사장에서 시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나는 어느 정도의 교배가 심지어 암수 한 몸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척들 사이에서 몇 세대 동안 동계 교배가 지속되면, 특히 동일한 생활 조건에서 지속되면 항상 나약하고 불임성이 높은 후손이 태어난다고 믿는다. 따라서 약간의 생활 조건 변화는 모든 개체들에게 이로우며 다른 한편으로 약간의 교배, 즉 같은 종에서 변이해서 약간 달라진 암수 사이의 교배는 더욱 활력있고 생식 능력이 높은 후손을 낳는 듯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큰 변화 혹은 특정한 성질의 변화가 개체들을 어느 정도 불임으로 만들며 더 심한 교배, 즉 명확하게 다른 웅성과 자성 사이의 교배는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불임성을 가진 잡종을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도저히 이 유사성이 우연이거나 환상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내게는 두 일련의 사실들이 생명의 법칙과 근본적으로 관련된 어떤 알 수 없는 공통의 끈으로 엮여 있는 듯 보인다. 변종이 교배되었을 때 생식 능력, 그리고 그들의 잡종 자손들의 생식 능력. 가장 설득력 있는 논박으로서 다음과 같이 역설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즉, 종과 변종 사이에는 몇 가지 근본적인 구분점이 존재하며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한 모든 주장에는 약간의 오류가 있음이 틀림없다고 말이다. 변종들은 아무리 외양상으로는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교배할 수 있고 완벽한 생식 능력을 갖춘 자손들을 출산하기 때문이다. 난 이것이 거의 예외 없이 사실임을 충분히 인정한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태어난 변종들을 본다면 우리는 곧바로 해결하기 힘든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여태까지 변종을 알려졌던 두 개체가 결합했을 때 어느 정도로 불임성을 보이는 것이 발견될 경우 대다수 박물학자들은 즉각 그 둘을 별개의 종을 분류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의 최고 식물학자들 다수는 푸른 뚜껑 별꽃과 붉은 뚜껑 별꽃 앵초와 노란 구륜 앵초를 변종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게르트너는 이들이 교배되면 생식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들을 별개종으로 분류한다. 만약 우리가 순한 논법으로 그렇게 주장한다면 자연 상태에서 태어난 모든 변종들은 틀림없이 생식 능력을 가진다고 여길 수밖에 없다. 가축화된 상태에서 태어났거나 태어난 것으로 여겨지는 변종들로 방향을 틀어보면 아직도 의문점이 많이 남는다. 예를 들어 독일산 스피츠가 다른 개들보다는 오히려 여우와 더 쉽게 짝짓기를 한다거나 몇몇 남아메리카 토착 집개들이 유럽 개들과 짝짓기를 하지 않으려 한다는 진술이 제기되었다고 해보자. 이에 대해 아마도 옳은 설명은 이 개들이 원래부터 별개였던 종들의 후손이라는 것이리라. 그럼에도 예를 들어 비둘기의 경우나 양배추의 경우처럼 외양상으로는 상당히 다른 사육 및 재배하에 있는 많은 품종들이 완벽한 생식 능력을 보인다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 특히 서로 아주 많이 닮았지만 교배하면 철저히 불임이 되는 종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보면 더욱 그렇다. 그렇지만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보면 가축 변종들의 생식 능력은 처음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는 않는다. 우선 단지 두 종이 갖고 있는 외적인 차이는 그들이 교배했을 때 불임 정도가 커지느냐 작아지느냐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데 사육 변종에도 이와 동일한 법칙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둘째로 몇몇 저명한 박물학자들은 가축화의 오랜 과정이 처음에는 약간밖에 나타나지 않았던 불임성을 잡종의 자손 세대들에게서 제거하는 경향이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응당 거의 동일한 생활 조건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불임성을 찾아낼 수 있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필요와 즐거움을 위해서 새로운 동식물 종들이 인간의 체계적이거나 무의식적인 선택 능력에 따라 사육 및 재배하에 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사실은 단연코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인간은 생식계의 미세한 차이나 생식계와 관련된 다른 체질적인 차이를 선택하기를 원한 것도 아닐 뿐더러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인간은 자기가 키우는 몇몇 변종들에게 동일한 먹이를 제공하며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하고 전반적인 생활 습성을 바꾸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반면 자연은 전체 개체에 그 생물 자신의 이득에 도움이 되는 어떤 방식으로 방대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일관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자연은 직접적으로나 좀 더 가능성이 높게는 간접적으로 상호 연관을 통해서 어떤 한 종의 일부 후손들의 생식기를 변화시킨다. 인간이 수행하는 선택 과정과 자연이 수행하는 선택 과정의 이러한 차이점을 보면 그 결과가 약간 다르다는 게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나는 지금까지 같은 종의 변종들이 상반 교잡되었을 때 예외 없이 가임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하지만 앞으로 간단히 요약할 몇 가지 경우에서 어느 정도 불임이 일어난다는 증거에 저항하는 것이 나로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그 증거는 적어도 우리가 무수한 종의 불임성을 믿는 증거만큼이나 확실하다. 또한 그 증거는 다른 모든 경우에는 가임과 불임을 구체적인 종 구분의 확실한 기준으로 여기는 반대편의 증거인으로부터 나온 것이기도 하다. 게르트너는 노란 씨앗을 맺는 키가 작은 종류의 옥수수와 붉은 씨앗을 맺는 키가 큰 변종의 옥수수를 몇 해에 걸쳐 자기 정원에서 키웠다. 서로 근처에서 자란 이 식물들은 비록 암수 딴몸이었지만 자연적으로는 절대 교배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게르트너는 한 종류의 꽃 13송이를 다른 쪽의 꽃가루로 수정시켜 보았다. 하지만 오로지 하나의 꽃만이 씨앗을 맺었고 이 유일한 꽃은 씨앗을 겨우 5개밖에 맺지 않았다. 식물들은 암수 딴몸이었으니 이 경우에는 인위적인 조작이 해로웠을 리가 없다. 내가 믿기로 이 옥수수 변종들이 서로 다른 종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렇게 키워진 잡종 식물들 그 자체는 완벽한 생식 능력을 보인다는 점이다. 따라서 심지어 게르트너조차 그 두 변종을 다른 종이라고 말하려는 모험은 하지 않는다. 지루 드
미자랑그는 옥수수처럼 암수 딴몸인 박의 세 변종을 교배시켰고 그들은 차이가 큰 만큼 그들의 상호 수정이 더 어려웠다고 주장한다. 이런 실험들을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분류 기준을 주로 불임 테스트로 결정하는 사계레는 실험 대상인 그 식물들을 변종으로 분류했다. 다음 사례는 훨씬 더 놀랍고 처음에는 거의 믿기 어려워 보일 정도다. 하지만 수년에 걸쳐 놀랄 만큼 많은 실험이 베르바스쿰 속 9종에 대해 실시되었는데 그것을 실시한 사람은 게르트나 못지않은 훌륭하고 철저한 관찰자다. 베르바스쿰 속에 같은 종에 속한 노란 변종과 흰색 변종은 교배했을 때 각자 동일한 색깔의 꽃에서 나온 꽃가루로 수정되었을 때보다 씨를 덜 맺었다. 게다가 그는 한 종의 노란 변종과 흰색 변종을 다른 종의 노란 변종, 흰색 변종과 교배할 경우 다른 색 꽃들을 교배했을 때보다는 같은 색 꽃들을 교배했을 때 씨를 더 많이 맺는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베르바스쿰 속의 이런 변종들은 꽃 색깔 말고는 다른 차이를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 그리고 때때로 한 변종이 다른 변종의 씨앗에서 생겨나는 경우도 있다. 접시꽃의 몇몇 변종들을 대상으로 한 관찰을 바탕으로 나는 그들 역시 비슷한 사실들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켈로이터는 일반적인 담배의 한 변종이 다른 변종보다는 오히려 완전히 다른 종과 교배했을 때 더욱 높은 생식 능력을 보인다는 놀라운 사실을 증명했는데 그 정확성은 그 이후에 모든 관찰자들이 확인해 주었다. 켈로이터는 대체로 변종으로 여겨지는 5가지 종류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그리고 가장 엄격한 실험인 상반교잡을 실시해 그들의 잡종 후손이 완벽한 생식 능력을 보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이 5가지 변종들 중 하나는 어미나 아비로서 담배 속의 글루티노사종과 교배되면 늘 다른 4가지 변종이 글루티노사와 교배되었을 때보다 불임성이 낮은 잡종 후손들을 생산했다. 따라서 이 한 변종의 생식계는 틀림없이 어떤 면으로든 그리고 어느 정도로든 변화되었을 것이다. 다음의 사실들을 감안한다면 즉 변종으로 여겨지던 것이 어느 정도로 든 불임성을 보이면 대개는 종으로 규정되므로 자연 상태에서 변종의 불임성을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사실, 그리고 인간이 전혀 별개의 사육 변종들을 생산할 때는 오로지 외적인 형질만을 선택하며 생식계의 기능적이고 드러나지 않는 차이점들을 생산하기를 바라지 않는 것은 물론 그럴 수도 없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나는 변종들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가임성이 보편적인 현상이거나 혹은 변종과 종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나타내는 요소임이 입증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변종들의 전반적인 가임성이 꽤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예외가 없지는 않다는 사실은 1세대 교배, 1세대 2종 교배와 그 잡종들의 불임성과 관련해서 내가 취한 시각, 즉 그것이 특별히 부여된 것이 아니라 교잡된 형태들에게 특히 그들의 생식계에서 서서히 일어난 변화들에 부수적으로 따라온 것이라는 시각을 뒤집어 엎기에 충분해 보이지는 않는다. 생식 능력 측면과는 별도로 비교한 종 간 잡종과 변종 간 잡종, 생식 능력 문제와는 별도로 종 간 잡종과 변종 간 잡종은 몇 가지 다른 점들을 가지고 비교할 수 있다. 종과 변종 사이의 뚜렷한 구분선을 긋기를 강력하게 바랐던 게르트너는 이른바 종 간 잡종과 변종 간 잡종 사이의 차이점을 매우 조금밖에,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밖에 발견하지 못했다. 게다가 그 둘은 무척 많은 중요한 측면에서 일치한다.
나는 여기서 이 주제를 극도로 간략하게만 다룰 것이다. 가장 중요한 구분은 변종간 잡종의 1세대는 종간 잡종보다 더 다양한 변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게르트는 오랫동안 사육되어 온 종간 잡종에서도 1세대에서 다양한 변이를 보인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입증하는 놀라운 예들은 내가 직접 목격한 사실이다. 게르트너는 더 나아가 무척 가까운 근윤종들 사이의 잡종은 멀리 떨어진 종들 사이의 잡종보다 더 다양한 변이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리고 이것은 다양성의 정도가 점진적인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변종간 잡종과 좀 더 생식 능력이 높은 종간 잡종의 여러 세대에 걸쳐 번식되면 그 후손들은 극도로 다양한 변이를 보여준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지만 한결같은 형질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종간 잡종과 변종간 잡종의 사례도 몇 개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변종간 잡종이 세대를 이어가는 동안 드러내는 다양성은 아마도 종간 잡종의 경우보다는 더 클 것이다. 난 이처럼 변종간 잡종의 변이성이 종간 잡종보다는 보다 더 크다는 사실이 전혀 놀랍지 않다. 왜냐하면 변종간 잡종의 부모는 변종이 없고 대개 사육 변종이었으며 자연적인 변종에 대해서 실험이 실시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는 대개 그 변이성이 최근에 생겼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변이성이 계속되어 단지 교배의 작용만으로 발생한 변이성에 덧붙여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1세대 이종 교배나 1세대 종간 잡종들에서 나타나는 변이성의 미미한 정도는 이후 세대들에서 나타나는 극도의 변이성과 대조를 이룬다는 점에서 흥미롭고 주의를 끌만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일반적인 변이성의 원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시각과 관련이 있고 그 시각을 확정해주기 때문이다. 내 견해에 의거하면 변이성의 원인은 생식기가 생활 조건의 어떤 변화에 대단히 민감한 나머지 불임이 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부모 형태와 동일한 자손을 생산하는 적절한 기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종간 잡종의 1세대는 어떤 식으로든 생식계가 영향을 받은 적이 없는 종의 후손이므로 오랫동안 사육된 경우는 제외하고 변이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잡종 그 자체는 생식기가 심각하게 영향을 받았으므로 그 후손들은 높은 변이성을 보인다. 종간 잡종과 변종간 잡종에 대한 비교로 다시 돌아가보자. 게르트너는 변종간 잡종이 종간 잡종보다 부모 중 어느 한쪽으로 복귀하기가 더 쉽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주장은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그저 정도 차이에 불과하다. 게르트너는 더 나아가 만약 어떤 종에 속한 아주 먼 두 변종이 또 다른 종과 교배되면 그 잡종들은 그리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반면 서로 아무리 가까운 근연종이라고 해도 이미 두 종이 세, 3의 종과 교배되는 경우에 그 잡종들은 서로 크게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내가 아는 한 이 결론은 단 1회의 실험만을 바탕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퀼로이터의 몇 차례 실험의 결과들과는 정반대되는 것처럼 보인다. 게르트너는 그저 종간 잡종과 변종간 잡종 사이에서 이처럼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차이점들만을 짚어낼 수 있었을 뿐이다. 한편 게르트너에 따르면 변종간 잡종과 종간 잡종, 특히 근연종에서 나온 잡종이 각각의 부모를 닮는 정도는 동일한 법칙을 따른다. 두 종이 교배하면 하나는 가끔 자신을 빼닮은 잡종을 찍어내는 우위성을 가진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식물의 변종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믿는다. 동물의 경우에는 한 변종이 확실히 다른 변종보다 이 힘을 더 강하게 갖는 경우가 자주 있다. 전반적으로 상반 교잡에서 나온 종간 잡종 식물들은 서로 굉장히 유사하다. 그것은 상반 교잡에서 나온 변종간 잡종의 경우에서 또한 마찬가지다. 종간 잡종과 변종간 잡종은 둘 다 대대로 어느 한쪽 부모와 반복 교배함으로써 순종인 부모 형태 중 어느 한쪽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이런 몇 가지 견해는 확실히 동물의 경우에도 적용 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동물에서는 이 주제가 지나치게 복잡해지는데 부분적으로 제2차 성증의 존재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한 종이 다른 종과 교배하거나 한 변종이 다른 변종과 교배하는 경우 모두 한 성이 다른 성보다 더 강력하게 닮는 성질을 전달할 수 있는 우위성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당나귀가 말에 비해 우위성이 더 강해서 노새와 벗새 모두 말보다는 당나귀를 더 닮는다. 그렇지만 우위성이 암탉나귀보다는 수탉나귀에게서 더 강력하게 흐르므로
나는 수탉나귀와 암말의 후손인 노새가 암탉나귀와 수말의 후손인 버새보다 더 당나귀를 닮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옳다고 본다. 일부 학자들은 변종간 잡종인 동물들만이 부모 중 한쪽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일이 때로는 종간 잡종에서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종간 잡종은 변종간 잡종보다 그런 경우가 훨씬 드물다는 것. 드물다는 것은 인정한다. 한쪽 부모를 빼닮은 이종교배로 태어난 동물들에 대해 내가 수집한 사례들을 보면 그 닮음은 주로 그들의 본성에서 거의 기형적으로 갑자기 나타난 형질들, 말하자면 선천성 색소결핍증, 흑색소증, 꼬리나 뿔의 결함, 혹은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더 많은 형질들에 한정되는 것 같아 보이고 선택을 통해 서서히 획득된 성질들과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어느 한쪽 부모의 완벽한 성질들로의 급작스러운 복귀는 자연적으로 서서히 발생한 종들에서 나온 종간 잡종의 경우보다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형질이 반쯤 기형인 변종에서 나온 변종간 잡종의 경우에 더 나타나기 쉬울 것이다. 전체적으로 나는 프로스퍼 루카스 박사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는 동물들과 관련된 방대한 사실들을 정리해서 같은 변종, 다른 변종 혹은 별개의 종들의 개체의 결합으로부터 나온 자식이 부모를 닮는 법칙은 두 부모가 서로 많이 다른지 조금 다른지에 상관없이 동일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가임, 불임 문제는 잠시 제쳐두고 다른 모든 점에서 종이 교배에서 태어난 자손과 변종이 교배에서 태어난 자손들 사이에는 일반적이고 밀접한 유사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우리가 종을 특수하게 창조된 것으로 보고 변종을 2차적인 법칙에 따라 생긴 것으로 본다면 이 유사성은 실로 믿기 어려운 사실일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종과 변종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시각으로 보면 완벽하게 이해 가능한 현상이다. 요약. 다른 종으로 분류될 만큼 충분한 차이를 보이는 형태들 사이에 1세대 교배와 그 잡종들은 비록 보편적인 것은 아니지만 꽤나 일반적으로 불임성을 보인다. 그러나 그 불임성의 정도는 제각각이고 더러는 극히 경미해서 역사상 가장 세심한 두 실험자가 불임 실험에 따라 분류를 시도한 결과에서도 정반대의 결론에 이르렀다. 불임성은 동종의 개체들 사이에서도 본질적으로 가변적이고 외적 조건이 우호적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도 대단히 민감하다. 불임성의 정도는 계통적 유형 관계를 엄격하게 따르지 않지만 몇몇 흥미롭고 복잡한 법칙들의 지배를 받는다. 그것은 두 동종 사이의 상반 교잡에서도 전반적으로 다르고 때로는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또한 1세대 교배에서의 불임성 정도와 그 교배를 통해 태어난 잡종에서의 불임성의 정도 또한 늘 동등하지는 않다. 어떤 종이나 변종이 다른 종의 나무에 접목될 수 있는 능력이 그 식물계에서 대개는 알 수 없는 차이에 기인하는 우연인 것과 마찬가지로 교배에서 어떤 종이 다른 종과 교배하기 쉬운가 어려운가 하는 것은 생식계에 알 수 없는 차이에 기인하는 부수적인 것이다. 자연계에서 종들끼리의 교배와 혼합을 막기 위해 불임의 정도가 특별히 다르게 부여된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 이는 나무가 숲에서 저절로 접붙여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서로 접목되는 것에 어느 정도의 다양한 어려움이 특별히 부여된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완벽한 생식계를 갖춘 순종들이 1세대 교배할 때에 붙인 불임성은 몇 가지 상황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경우에는 배가 일찍 사멸하는 것이 주요 문제가 된다.
서로 다른 두 종의 혼합으로 인해 생식계 및 유기 조직 전체가 교란됨으로써 생식계가 불완전해진 잡종의 불임성은 순종 역시 자연적인 삶의 조건이 교란되었을 때 불임성의 영향을 받기 쉽다는 사실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처럼 보인다. 이 시각은 또 다른 종류의 유사성에 의해 지지되는데, 즉 아주 조금밖에 다르지 않은 형태들 사이의 교배는 그 자손의 활력과 생식에 유리하며 생활 조건의 경미한 차이들 또한 모든 개체의 활력과 생식에 확실히 유리하다는 것이다. 두 종이 결합할 때 존재하는 어려움의 정도가 비록 별개의 원인들 때문이라 해도 전반적으로는 그 잡종 자손들의 불임성의 정도와 조응한다는 사실은 그다지 놀랍지 않다. 왜냐하면 양쪽 모두 교배된 종들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차이점의 양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또한 1세대 이종 교배의 용이성과 그로부터 생산된 잡종의 가임성, 그리고 접목되는 능력, 비록 이 후자의 능력은 명확히 다른 상황들에 달려있기는 하지만 접목되는 능력은 실험에 사용된 형태들의 계통적 유연 관계와 어느 정도는 나란히 갈 것이라는 사실도 놀랍지 않다. 계통적 유연 관계는 모든 종들 간에 존재하는 온갖 종류의 유사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변종들로 알려진 혹은 변종으로 여겨질 만큼 충분히 닮은 형태들 사이의 교배와 그 변종 간 잡종의 자손들은 반드시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상당히 생식 능력이 높다.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그 변종들과 관련해 순환 논법으로 논의하기가 얼마나 쉬운가를, 그리고 생식계의 차이가 아니라 단순히 외적인 차이들을 기준으로 인간들이 선택한 변종들의 엄청난 수를 떠올려보면 이런 거의 전반적이고 완벽한 생식 능력은 별로 놀라울 것도 아니다. 생식 능력을 제외한 모든 다른 측면에서는 종 간 잡종과 변종 간 잡종은 전반적으로 유사점이 많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 장에서 간략하게 제시된 사실들은 내가 보기에는 종과 변종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시각에 반대되기는커녕 그 시각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제9장 지질학적 기록의 불완전함에 관하여. 나는 이 책에서 견지하는 시각들에 맞서 응당 제기될 수 있는 주된 반박들을 6장에서 열거했다. 그 반박들 중 대부분은 이미 논의했다. 그 중 하나는 즉 특정 생명체들의 독특함과 그들의 무수한 중간 연결고리들에 의해 서로 섞일 수 없다는 사실은 특히 해결하기 어려운 난점이다. 나는 왜 오늘날 생존에 가장 바람직한 환경, 다시 말해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물리적 조건을 갖춘 넓게 이어진 지역에서 그런 연결고리들이 흔히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이유 몇 가지를 설명했다. 나는 기후보다는 이미 확립된 다른 유기체의 존재가 더 중요한 방식으로 각 종의 생존을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주려 노력했다. 진정으로 삶의 조건을 지배하는 요소들은 열이나 습기처럼 눈에 띄지 않게 점차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나는 또한 중간적인 변종들은 그와 유사한 형태들보다 더 적은 수로 존재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변화와 개량이 일어나는 동안 일반적으로 패배해서 소멸할 것임을 보여주고자 노력했다. 그렇지만 셀 수 없이 많은 중간 연결고리들이 현재 자연계 전역에 걸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주된 원인은 자연선택, 자연선택의 과정 바로 그 자체에 의존한다. 즉 새로운 변종들은 자연선택의 과정을 통해 그들의 부모 형태들을 끊임없이 대체하고 소멸시킨다. 그러나 이전에 이러한 소멸의 과정이 거대한 규모로 작용하는 것과 비례해 이전에 지구상에 존재했던 중간 변종들의 수 또한 실로 어마어마해야 한다. 그렇다면 왜 모든 암석층이나 모든 지층은 그와 같은 중간 연결고리로 가득 차 있지 않은 것일까? 지질학은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의 사실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 아마도 이것은 내 이론에 맞서 제기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하고 가장 심각한 반박일 것이다. 그에 대한 해명은 바로 지질학적 기록이 극도로 불완전하다는 것에 있다고 나는 믿는다. 우선 내 이론에 따르면 이전에 어떤 종류의 중간 형태들이 존재했는가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나 자신도 어떤 두 종을 보면 흔히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중간 형태를 떠올리려는 유혹을 받는다. 그렇지만 이것은 완전히 틀린 시각이다. 우리는 늘 각각의 종들과 알려져 있지 않은 공통조상 사이에 중간 형태를 찾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그 공통조상은
변화된 그의 모든 자손들과 몇몇 측면에서 다를 것이다. 단순하게 설명해보자면 이렇다. 공작 비둘기와 파우터는 둘 다 바위 비둘기의 자손이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중간 변종들을 갖고 있다면 그 둘과 바위 비둘기 사이에는 극도로 가까운 계열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공작 비둘기와 파우터 사이에 직접적인 중간 변종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두 품종의 특색인 약간 펼쳐진 꼬리와 약간 커진 모이 주머니를 모두 가지고 있는 비둘기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 두 품종은 너무나 많이 변화되어서 만일 그들의 기원에 대한 역사적이거나 간접적인 증거는 단 하나도 없이 단순히 바위 비둘기의 구조와 그 둘의 구조만을 비교했다면 그 두 종이 바위 비둘기의 후손인지 분홍 가슴 비둘기와 같은 다른 근현종의 후손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니 자연계에 있는 종들에서 예를 들어 말과 맥, 타퍼, 중남미와 서남아시아에 사는 코가 뾰족한 돼지 비슷하게 생긴 동물, 같이 잘 구별되는 형태들을 보았다면 그들 사이에 직접적인 중간고리가 존재했다고 가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 형태들 각각과 미지의 공통 부모 사이라면 몰라도 말이다. 공통 부모는 전체적으로 구조상 맥이나 말과 상당히 유사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구조상의 몇 가지 점에 있어서는 양쪽 모두와 상당히 달랐을 수도 있고 그 차이점은 맥과 말 사이의 차이점보다 더 컸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그런 모든 경우들을 감안할 때 우리가 중간고리들의 거의 완벽한 사슬을 함께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어떤 둘이나 그 이상의 종들의 부모 형태를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변화된 자손의 구조를 그 부모의 구조와 밀착 비교하더라도 말이다. 내 이론에 따르면 예를 들어 맥에게서 말이 나왔다는 식으로 두 생명체 중에서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의 자손이었으리라는 가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직접적인 중간고리가 둘 사이에 존재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사례는 한쪽 형태가 매우 오랜 기간 동안 바뀌지 않고 그대로였던 반면 그 자손들은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겪었을 것임을 시사한다. 그리고 유기체와 유기체 사이 또는 아이와 부모 사이에 경쟁이 일어난다는 원리를 생각하면 이것은 무척 희귀한 사건일 것이다. 왜냐하면 어느 경우에나 개량된 새로운 생명 형태들은 낡고 개량되지 않은 형태들을 대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자연선택 이론에 따르면 현존하는 모든 종은 각 속의 모든 종들과 연결되어 있는데 현존 종과 부모종 사이의 차이는 오늘날 동종의 변종들 사이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크지 않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은 멸종한 이런 부모종들 역시 그와 유사하게 더 고대의 종들과 연결되며 이 같은 방식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각각 거대한 규모의 강을 거느리는 공통조상으로 수렴된다. 그러니 모든 현생종과 멸종한 종들 사이의 중간적이고 과도기적인 고리들의 수는 틀림없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았을 것이다. 또한 만일 이 이론이 옳다면 그것들은 틀림없이 지구에 존재했다고 말할 수 있다. 시간차에 대하여 우리가 그처럼 끝도 없이 많은 연결고리들의 화석 유해를 찾지 못하는 것과는 별개로 자연선택을 통해 매우 서서히 나타난 그 모든 엄청난 양의 생체 조직적 변화가 일어나기에는 시간이 불충분했으리라는 반박이 있을 수 있다. 나로서는 사실상 지질학자가 아닐 덕자들에게 시간의 경과라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줄 사실들을 상기시키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하다. 미래 역사가들에게 자연과학의 혁명으로 인정받을 찰스 라엘의 경의 지질학의 원리라는 위대한 저술을 읽고 난 후에도 이 지구가 이해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방대한 시간을 겪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는 당장 이 책을 덮어도 좋다. 지질학의 원리를 연구하는 것이나 서로 다른 관찰자들이 개개의 암석층에 대해 쓴 전문적인 논문 몇 편을 읽는 것
혹은 각 학자들이 각 암석층이나 심지어 각 지층의 존속 횟수에 대해 얼마나 부정확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가에 유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시간의 경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기념비적인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하기를 희망하는 이는 반드시 그 전에 수년간 직접 거대한 퇴적층을 검토해 보아야 하며 오래된 바위들을 깔아뭉개고 새로운 침전물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바다를 살펴보아야 한다. 적당히 단단한 암석들로 형성된 해안선을 따라 걸으며 붕괴의 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대개의 경우 조류는 하루에 2번, 그것도 아주 잠시 동안만 절벽에 닿는다. 그리고 파도는 모래나 자갈을 실어 올릴 올 때만 바위를 깎는다. 순수한 물만으로는 바위를 갈아 없애는데 거의 혹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는 충분히 많기 때문이다. 마침내 암벽의 아랫부분이 깎여나가고 거대한 조각들이 떨어진다. 그리고 그것에 남은 잔해들은 굴러다닐 수 있는 크기로 줄어들 때까지 입자 하나하나가 파도에 의해 깎여나간다. 그러고 나서는 자갈로, 모래로 혹은 진흙으로 더욱 빠르게 깎여나간다. 그렇지만 우리는 후퇴해가는 암벽의 아랫부분에서 온통 해산물로 두껍게 뒤덮인 채 그들이 거의 마멸되지 않았으며 굴러다니지도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둥근 돌들을 얼마나 자주 볼 수 있는가. 게다가 침식을 겪고 있는 어떤 바위투성이 절벽을 몇 마일쯤 따라가 보면 그 절벽이 현재 깎여나가고 있는 곳은 한 곳의 짧은 부분 혹은 곳 주변뿐임을 알 수 있다. 그 곳을 따라 드문드문 깎여나갈 뿐이다. 표면의 모양과 색상은 다른 곳에서 물이 그 아랫부분을 씻어낸 이래로 오랜 시간이 경과했음을 보여준다. 해변에 작용하는 바다의 영향을 매우 면밀하게 연구하는 사람은 바위투성이 해변이 달아가는 그 느린 속도에 아주 깊은 인상을 받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휴 밀러와 탁월한 관찰자인 조던 힐의 스미스 씨의 관찰이 가장 인상 깊다. 그 인상을 마음 깊이 새긴 채 두께가 수천 피트나 되는 여감층들을 살펴보자. 여감층은 비록 많은 다른 매장층보다 더 빠른 속도로 형성되었을지는 몰라도 따라서 둥글게 된 시간의 흔적을 품고 있는 자갈들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덩어리가 얼마나 느리게 축적되었는가를 보여주기에는 적격이다. 퇴적물의 두께와 규모는 다른 곳에서 지각이 겪은 상마, 해면보다 높은 지면이 점차 침식되어 낮아지는 현상의 결과와 정도라는 라이엘의 심오한 언급을 떠올려보라. 그리고 수많은 지역에서의 퇴적 작용 과정에서 쓸모있는 광물이 모여 생긴 광상, 이 시사하고 있는 상마되는 양은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앤드루 크럼비 램지 교수는 대개는 실제로 측정한 결과로부터 얻었고 일부는 추정에서 나온 대형 제국 각지에 있는 암층의 최대 두께를 나에게 알려주었다. 그 결과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고생대층, 화성암층 제외 57,154피트, 제2기층 13,190피트, 제3기층 2,240피트, 다 합치면 72,584피트다. 즉 영국 마일로 거의 13과 14분의 3마일이 된다. 영국에서 얇은 층으로 나타나는 이 지층 중 일부는 그 두께가 대륙에서 수천 피트나 된다. 게다가 대다수 지질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겹쳐져 있는 각 암층 사이에는 긴 공백기가 있다. 그러니 영국에서 퇴적암의 높이가 아무리 높아도 그것이 퇴적되는 동안에 경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정확한 개념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여기에 얼마나 긴 시간이 소모되었겠는가. 훌륭한 관찰자들은 퇴적물이 거대한 미시시피 강에 10만 년에 겨우 600피트의 속도로 쌓인다고 추정해왔다. 이 추정치는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그토록 미세한 퇴적물이 바다의 해류를 통해 얼마나 넓은 공간으로 이동되었는가를 감안하면 어떤 한 지역에 축적되는 과정은 틀림없이 극도로 느릴 것이다. 상마된 물질의 축적률과는 별도로 여러 부분에서 지층들의 표면이 침식되는 양은 아마도 시간의 경과에 대한 최고의 증거를 제공할 것이다. 나는 파도에 씻겨 내려가서 어느 모로 보나 높이가 1000에서 2000피트쯤 되는 수직 절벽으로 깎여버린 화산섬들을 볼 때 그 침식의 증거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왜냐하면 용암류의 완만한 경사는 이전에는 액체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단단한 암상이 한때 대양으로 얼마나 멀리까지 뻗어 있었는가를 한눈에 보여주기 때문이다. 한쪽이 수천 피트 높이로 융기되거나 다른 쪽이 수천 피트 깊이로 내려앉은 지층을 따라 형성된 거대한 틈새인 단층을 예로 들면 그와 동일한 이야기를 더 분명히 할 수 있다. 그 딱딱한 표면이 깨진 이래 지표면은 바다의 작용으로 인해 너무나 완벽하게 평평해져서 외적으로는 그런 광대한 단층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크레이븐 단층은 위쪽으로 30마일이나 뻗어 있는데 이 선을 따라 그 지층의 수직 변위는 600피트에서 3000피트까지 제각각이다. 램지 교수는 앵글시 섬에 존재하는 규모 2300피트의 지층 함몰에 대해 설명한 글을 발표했다. 또한 그는 12000피트의 함몰이 메리오네스셔에서 일어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들에서 그런 엄청난 움직임을 시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바위들의 더미는 어느 쪽에 있든지 간에 부드럽게 쓸려갔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면 내가 마치 영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실험하기 위해 허무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제시하고 싶은데 얘는 윌드 지방의 침식에 대한 예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주제에 대해 거장이라 할 램지 교수의 회고록에서 시사되었듯이 부분적으로 두께가 1만 피트나 되는 고생대 지층의 덩어리들을 제거한 침식에 비하면 윌드 지방의 침식은 그저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만 구릉지 가운데에 서서 한편으로는 노스 다운스를 바라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우스 다운스를 바라보면 감탄할 만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북쪽 급경사면과 남쪽 급경사면이 서쪽으로 얼마 안 가서 서로 만나고 합쳐지는 것을 상기하면 우리는 후기 백악층 이래의 짧은 기간 내에 윌드를 뒤덮었을 것임이 틀림없는 바위들의 거대한 돔을 별무리 없이 그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램지 교수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다운스의 북쪽에서 남쪽까지의 거리는 대략 22마일이고 몇몇 지층들의 두께는 평균 1100피트이다. 그렇지만 몇몇 지질학자들이 상정하는 대로 만약 퇴적 침정물들이 다른 곳에서보다 측면에서 더 얇은 덩어리로 축적되었을 수도 있는 윌드의 기저부를 일련의 오래된 바위들이 구성하고 있다면 앞의 추정치는 착오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의심이 서부의 맨 끝 구역에 적용되는 것만큼 그 추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바다가 어떤 주어진 높이의 절벽의 가장자리를 보통 어느 정도의 속도로 닳게 하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윌드 지방을 침식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측정할 수 있으리라. 물론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지만 그 물음에 대해 대충 어림짐작을 해보고자 바다가 1세기에 1인치의 속도로 높이 500피트의 절벽을 깎아낸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언뜻 보기에는 이것이 너무 적게 잡은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이것은 1야드 높이의 절벽이 거의 22년의 1야드의 속도로 해안선 전체를 따라 깎여 나간다고 상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나는 어떤 바위든 심지어 그것이 분필처럼 부드럽다 해도 가장 노출된 해변을 제외하고는 과연 이런 속도로 깎여 나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비록 높은 절벽은 떨어진 파편들의 파손으로 상마가 더욱 빠를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말이다. 다른 한편 나는 길이가 10에서 20마일 되는 어떤 해안선이 그 들쭉날쭉한 전체 길이를 따라 같은 속도로 상마작용을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거의 모든 지층은 오랫동안 깎여 내려가지 않고 기저부의 방파제를 형성하는 더 단단한 층이나 단괴, 퇴적암 속에 들어있는 덩어리로 주위 암석보다 단단한 자생 광물의 집합체를 총칭을 포함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높이 500피트의 절벽에 전체 길이를 따라 1세기당 1인치의 침식이라면 넉넉히 잡은 추정치라고 결론을 내린다. 앞의 자료에서 이런 속도라면 윌드가 침식하는 데는 틀림없이 3억 666만 2400년 내지는 3학년 정도가 필요했을 것이다.
완만한 경사를 이룬 윌드 지역이 융기했을 때는 그곳에 작용한 담수가 앞에 추정치를 그리 크지는 않았겠지만 다소 줄여주었을 것이다. 한편 이 지역이 겪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 높이의 변동 시기에 그 표면은 수백만 년 동안 육지로 존재했을지도 모르고 따라서 해식 작용을 피했을 수도 있다. 혹은 오랜 기간 동안 깊이 가라앉아 있어서 해안 파도의 작용을 피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 제2기의 후반부 이래로 3학년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경과했을 수도 있는 일이다. 내가 이 몇 가지 사실을 언급한 것은 불완전하더라도 시간의 경과에 대한 개념을 약간이나마 잡은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는 동안 전 세계의 육지와 바다는 수많은 생명체로 채워졌다. 얼마나 무한한 수의 세대들이 그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서로를 계승하며 이어나갔을지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이제 가장 풍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는 지질박물관으로 한번 가보자. 그곳에 전시된 것들이 너무나도 보잘것없지 않은가? 우리의 고생물학적 수집품의 빈약함에 대하여 우리의 고생물학적 수집품의 빈약함에 대하여 우리의 고생물학적 수집품이 상당히 불완전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탁월한 고생물학자인 에드워드 퍼브스의 언급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 그는 다수의 화석종들이 유일한 표본, 때로는 파손되었거나 어떤 한 지역에서 수집된 단 몇 개의 표본들을 바탕으로 알려지고 명명되었다고 말했다. 지구 표면에서 지질학적으로 탐험된 부분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충분한 주의가 기울어진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이는 유럽에서 매년 이루어지는 중요한 발견들이 입증해주는 사실이다. 완전히 부드러운 조직체는 전혀 보존되지 못한다. 껍데기와 뼈 또한 침전물이 쌓이지 않는 바다의 밑바닥에 남겨진다면 부패해 사라질 것이다. 침전물이 화석 유해를 파묻고 보존하기에 충분히 빠른 속도로 해저에 거의 전역에 축적되고 있다는 생각을 암묵적으로 허용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된 시각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엄청나게 넓은 대양의 전 지역에서 물이 밝은 파란색을 띠고 있는 것은 그 물이 깨끗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어느 지층이 막대한 시간이 지난 후에 나중에 생긴 다른 지층으로 알맞게 덮이고 그 아래에 있는 지층이 그 기간 동안 아무런 마멸을 겪지 않았다는 기록이 많다는 사실은 해저가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는 상태를 유지했다는 시각을 취해야만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모래에든 자갈에든 실제로 매몰되는 유해들은 지층이 융기하면 전반적으로 빗물의 침투에 의해 용해될 것이다. 나는 고조선, 만조선, 즉 해수면이 하루 중에서 가장 높아졌을 때의 바다와 땅의 경계선과 저조선, 간조선, 즉 해수면이 하루 중에서 가장 낮아졌을 때의 바다와 땅의 경계선, 수위 사이의 해변에서 사는 매우 많은 동물들 중에서 보존되는 것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착색 망각류의 아쿠아인, 크타말리니 속의 일부 종은 무한히 많은 숫자로 번식해서 온 세계의 바위들을 뒤덮고 있다. 깊은 물에 살며 시칠리아에서 화석으로 발견된 지중해산 종 하나만 제외하면 그들은 모두 연안에서 서식하지만 지금까지 그 어떤 제3기 암층에서도 발견된 적이 없다. 그렇지만 이제는 크타말리니 속이 백악기 동안에 존재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연체동물 속인 딱지조개류, 치톤의 경우에도 부분적으로 유사한 사실을 보여준다. 제2기와 고생대에 살았던 육지 생물들과 관련해서 화석 유해에서 나온 증거들이 극도로 단편적이라는 사실을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예를 들어 북아메리카의 석탄기층에서 라이엘경에 의해 발견된 종 하나, 최근에 와서야 몇몇 표본이 수집되었다를 제외하면 이런 방대한 두 시기에 속해 있는 육서폐료는 단 하나도 알려져 있지 않다. 포유류의 유해와 관련해서는 라이엘경의 지질학의 원리 편람, A Manual of Elementary Geology, 라이엘의 지질학의 원리에 사파를 넣어 보기 편하게 만든 책을 말한다.
딸린 부록에 있는 연대표를 한번 보기만 하면 그들이 보존되는 것이 얼마나 우연적이고 드문 사건인가 하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다. 몇 쪽에 걸친 자세한 설명을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확실히 말이다. 그렇지만 제3기 포유들의 뼈가 동굴이나 호성층, 레커스트린 디퍼지트, 호수의 밑바닥에 퇴적한 지층에서 발견된 비율이 얼마나 큰가를 떠올려 본다면, 그리고 그 어떤 동굴이나 호성층도 제2기층이나 고생대층의 시기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떠올린다면 그런 희귀함이 반드시 놀라운 것만도 아니다. 그렇지만 지질학적 기록의 불완전함은 앞서 말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결과다. 즉 여러 지층이 긴 시간 간격을 두고 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인 것이다. 책의 암층들이 서로 표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니면 자연계에서 그 암층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서로 얼마나 밀접하게 연속해 있는가를 믿지 않을 도리가 없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머치슨 경의 훌륭한 연구에 따르면 러시아의 겹쳐진 지층들 사이에 얼마나 긴 시간 간격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는 북아메리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밖의 많은 나라들에서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노련한 지질학자더라도 만약 그가 배타적으로 이런 거대한 지역들에서만 한정해서 관심을 가졌다면 자기 나라에서는 공백기였던 시기에 다른 모든 곳에서는 새롭고 특수한 형태의 생명체들로 가득한 거대한 침전물이 축적되었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각기 떨어져 있는 지역 내에서 연속된 지층 사이에 존재했던 시간의 경과에 대해서 어떤 개념도 갖지 못했다면 이것은 그 어떤 곳에서도 확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추론해도 무방할 것이다. 연속된 지층이 광물학적 구성 측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자주 보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침전물들이 나온 곳을 둘러싼 육지의 지형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암시한다. 또한 그것은 각 지층 사이에 방대한 시간이 경과했다는 믿음과 상응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우리가 왜 각 지역에 있는 암석층이 거의 예외 없이 단속적인지를, 즉 왜 정확한 순서대로 이어져 있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고 본다. 최근에 수백 피트나 융기한 남아메리카 연안 수백 마일을 조사했을 때 무엇보다도 나를 놀라게 한 것은 최근에 침전물이 얼마 되지 않은 지질학적 시간 동안에는 충분히 많이 남아있을 법한데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특정한 해양 동물상이 서식하는 서해안 전역에 걸쳐 제3기층은 너무나 잘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연속적이고 특정한 몇몇 해양 동물상의 기록은 아마도 먼 훗날까지 보존되지 못할 것이다. 약간만 생각해보면 오랜 세월에 걸쳐 들어온 침전물의 양은 틀림없이 어마어마했을 텐데도 왜 남아메리카 서쪽의 융기된 해변을 따라가 보아도 최근 혹은 제3기의 잔해들의 대규모 형성물을 찾을 수 없는가를 해변 암석들의 거대한 붕괴 작용과 바다로 들어가는 강의 탁류 탓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의심할 바 없이 그 설명은 연안성 및 아연안성 침전물은 육지가 점차적으로 서서히 융기했기 때문에 해변 파도의 파쇄작용 범위 내에 들어오자마자 계속 깎여서 사라졌으리라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처음 융기했을 때와 차후에 그 높이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동안 파도의 끊임없는 파쇄작용을 견디기 위해서는 매우 두껍고 단단하거나 대규모의 덩어리로 축적되었어야 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려도 무방할 것 같다. 그런 엄청난 양의 두꺼운 침정물의 퇴적은 두 가지 방식으로 형성되었을 수 있다. 하나는 엄청나게 깊은 해저에서인데 포브스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판단하건대 이 경우에 그 밑바닥에서는 매우 적은 수의 생물들이 서식했을 것이다. 따라서 융기했을 때 그 덩어리는 당시에 존재했던 생물에 대한 기록을 불완전하게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다른 방식은 얕은 바다의 바닥이 계속해서 천천히 가라앉을 때 침전물이 어느 정도의 두께와 넓이로 축적되는 것이다. 이 후자의 경우 가라앉는 속도와 침전물의 공급이 서로 거의 균형을 유지하는 한 바다는 여전히 얕고 생명체들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남을 것이다. 따라서 융기했을 때 어느 정도의 붕괴가 일어나든 그것을 견디기에 충분히 두꺼운 화석을 하면 암층이 형성될 것이다. 나는 화석이 풍부한 고대의 암층은 모두 이런 식으로 가라앉는 동안 형성되었다고 확신한다. 1845년에 이 주제에 대한 내 견해를 발표한 이래 나는 지질학의 진보를 지켜보았고 이런저런 거대한
암층을 취급하는 학자들이 하나둘씩 그것이 가라앉는 동안 축적되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고 놀랐다. 내가 한 가지 덧붙일 것은 남아메리카 서해안에 있는 오래된 단 하나의 제3기층은 지금 겪고 있는 상마를 견디기에는 충분히 두껍지만 지질학적으로 먼 후대까지 지속될 리는 거의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이것은 틀림없이 아래쪽을 향해 침강하는 동안 퇴적되어 상당한 두께가 된 듯하다. 모든 지질학적 사실들은 우리에게 지표의 높이가 천천히 오르락내리락하는 변동은 모든 지역에서 수없이 많이 일어났으며 이러한 변동들이 광대한 지역에 걸쳐 영향을 미쳤음을 분명히 알려준다. 그 결과 화석이 풍부하며 차후의 상마작용을 견디기에 충분할 정도로 두껍고 규모가 큰 암층들은 아마도 침강하는 기간 동안 넓은 공간에 걸쳐 형성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오로지 바다가 얕게 유지되고 유해들이 부패될 시간이 없어 묻혀서 보존되기에 충분한 양의 침정물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곳에 한해서다. 한편 바다 밑이 고정된 상태로 있는 한 생명체가 살기에 가장 바람직한 바다의 얕은 부분에 두꺼운 침전물이 축적되었을 리는 없다. 하물며 이 작용의 융기작용이 일어나는 동안 일어났을 가능성은 더더욱 희박하다. 좀 더 정확히 말해서 퇴적이 일어난 지층들은 융기되어 해안의 작용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파괴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지질학적 기록은 필연적으로 단속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나는 이런 시각이 사실이라는 데 강한 확신을 느끼는데 그것은 찰스 라이엘 경이 강조한 원리들과 엄격하게 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에드워스 포브스 역시 이후에 독자적으로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만한 가치가 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다. 융기하는 기간에는 그 육지와 인접한 바다의 해변 부분의 면적이 증가하여 종종 새로운 서식지가 형성될 것이다. 이것은 앞서 설명했듯이 새로운 변종과 종들이 형성되기에 바람직한 환경이 갖추어진 곳이다. 그렇지만 그런 기간 중에는 일반적으로 지질학적 기록에 공백이 생길 것이다. 반면 침강하는 기간 동안에는 서식지와 그곳에 서식했던 수많은 생물들의 수가 줄어들 것이고 처음 대륙이 군도로 분열되었을 때 해안에 있던 생물들을 제외하고 그 결과로 멸종은 많이 일어나겠지만 새로운 변종들이나 종들이 형성되는 일이 적을 것이다. 풍부한 화석을 지닌 거대한 침적층이 축적되는 시기 또한 바로 이 침강기 동안이다. 어쩌면 자연이 과도기적 형태들 혹은 연결고리가 되는 형태들이 자주 발견되지 않도록 하려고 방어벽을 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해도 될 정도다. 앞서 말한 고려사항들을 바탕으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지질학적 기록이 상당히 불완전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만약 우리가 어떤 한 암층에만 주의를 제한다면 암층이 처음 형성된 시기와 형성이 끝난 시기에 살았던 근현종들 사이에 있었을 점진적으로 변화된 변종들이 왜 그 암층 속에서 발견되지 않는가를 이해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동일한 암층의 상부와 하부에 있으면서 동일한 종의 변종들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기록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다. 비록 각 암층이 퇴적되기 위해 어마어마한 세월이 필요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나는 그 각각이 당시에 살았던 종들 사이에 일련의 점진적인 연결고리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이유 몇 가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나는 다음의 고려사항들을 충분히 다루지는 못할 것이다. 비록 암석층이 아주 오랜 시간의 경과를 보여준다 해도 그 시간은 아마도 한 종이 다른 종으로 바뀌는데 필요한 시간에 비하면 짧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충분한 의견을 제시한 고생물학자인 하인리히 게오르크 브론과 세뮤얼 피코어스 우드워드가 암층의 평균 지속 횟수가 종의 평균 지속 횟수의 2배 혹은 3배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극복할 수 없는 난점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 같다. 어떤 암층의 중앙부에 처음으로 나타난 어떤 종을 보고 그것이 이전에 다른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짓는 것은 극도로 성급한 추론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가장 위의 층이 퇴적되기 전에 어떤 종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완전히 멸종했다고 가정하는 것 역시 성급한 일이다. 우리는 전 세계에 비하면 유럽이라는 지역이 얼마나 협소한가를 알고 있다.
게다가 유럽 전역에서 동일한 암층 내의 여러 단계들이 완벽하게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 기후를 비롯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거의 모든 종류의 해양 동물들이 대량으로 이주한다고 추론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암층에서든 처음 나타난 종을 보았을 때 그 종이 그때서야 처음 그 지역으로 이주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몇몇 종들이 유럽보다 북아메리카의 고생대층에서 다소 일찍 나타났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들이 아메리카의 바다에서 유럽의 바다로 이주하는 데는 분명히 시간이 필요했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지역의 최근 퇴적층을 조사해보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몇몇 종들이 그 퇴적층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바로 옆에 있는 인근 바다에서는 멸종했다. 아니면 역으로 인근 바다에서 현재 서식하고 있는 개체수가 풍부한 종들이 특정 퇴적층에서는 드물거나 전혀 없는 경우도 있다. 전체 지질 연대에서 겨우 한 부분만을 차지하는 빙하기 동안에 유럽에 서식했던 동물들이 얼마나 많이 이주했는지를 확인한 결과를 생각해보면 탁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빙하기 동안에 일어난 지표면 높이의 상당한 변화와 지나치게 큰 기후변화와 그 엄청난 시간의 경과를 생각해보아도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세계의 그 어느 지역에서든 화석 유물들을 포함한 퇴적 광상이 그 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지역 내에서 계속 퇴적되었는지는 의심스럽다. 예를 들어 미시시피강 하구 근처 해양 동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깊이의 범위 안에서 침적물이 빙하기 전체에 걸쳐 퇴적되는 일이 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기간 동안 아메리카의 다른 부분에서 얼마나 막대한 지리적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빙하기의 일부 시기에 미시시피 강 하구 근처의 얕은 물에 퇴적된 것과 같은 그런 지층이 융기했다면 처음에는 유기체 유해들이 나타났겠지만 그 유기체 종의 이주와 지리적 변화 때문에 다른 층들에서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먼 미래에 어떤 지질학자가 이런 지층을 조사하게 된다면 그는 매장된 화석들의 평균 지속 기간이 빙하기 이전부터 오늘날까지를 포괄하는 빙하기보다 훨씬 길기는커녕 짧다는 결론을 내리고 싶은 유혹을 느낄지도 모른다. 동일한 암층의 상부와 하부에 있는 두 형태 사이의 완벽한 단계적 변화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변이 과정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드시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 침전물이 끊임없이 축적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침전물은 전반적으로 매우 두꺼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생명체 종은 변이를 겪는 시간 내내 계속 같은 지역에서 살아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화석을 하면 두꺼운 암층은 침강하는 기간 동안만 축적될 수 있다는 사실을 봐왔다. 그리고 동일한 공간에 같은 종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조건인 거의 일정한 깊이를 유지하려면 침적물이 공급되는 양이 침강되는 양을 상쇄할 만큼이어야 한다. 그렇지만 침강의 움직임은 종종 침전물이 유래된 지역을 가라앉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래쪽으로 계속 움직이는 동안 침적물의 공급량을 줄이게 된다. 사실 침적물의 공급과 침강의 정도 간의 거의 정확한 균형은 아마 흔히 볼 수 없는 우연일 것이다. 아주 두꺼운 침전물은 상안이나 하안 부분을 제외하고는 보통 유기체의 잔해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 여러 고생물학자들에 의해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에서 퇴적된 암층 더미든 마찬가지겠지만 전반적으로 암층은 단속적으로 퇴적된 것처럼 보인다. 종종 그렇듯이 다양한 광물학적 조성으로 이루어진 암상으로 구성된 어떤 암층을 볼 때 우리는 침전의 과정에서 중단이 자주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다. 해류의 변화와 각기 다른 성질을 가진 퇴적물의 공급은 일반적으로 많은 시간을 요하는 지리적 변화들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암층을 아무리 면밀하게 조사해 보아도 그 침적물이 쌓이는 데 걸린 시간에 대한 개념을 얻기는 힘들 것이다. 어떤 부분에서는 두께가 수천 피트라서 축적되는데 틀림없이 엄청난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 여겨지는 암층이 다른 부분에서는 몇 피트 두께밖에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렇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얇은 암층이 방대한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고 있다고는
생각지 못할 것이다. 어떤 암층의 아래쪽 지층이 융기되고 침식되고 침수된 다음 같은 암층이 위쪽 지층으로 다시 덮인 예 또한 많이 볼 수 있다. 이는 흔히 간과되기 쉽지만 축적되는 동안 얼마나 긴 시간의 공백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자라고 있을 때처럼 아직도 똑바로 서 있는 화석화된 거대한 나무들로부터 침적되는 동안 있었던 오랜 시간의 공백과 높이의 변화를 가장 똑똑히 보여주는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나무들이 우연히 보존되지 않았더라면 그런 사실을 추측조차 하지 못했으리라. 라이엘과 존 윌리엄 도슨은 노바스코샤에서 1400피트 두께의 석탄기 지층이 뿌리가 묻혀 있는 아주 오래된 지층과 위아래로 놓인 것을 자그마치 68군데의 서로 다른 높이에서 찾아냈다. 따라서 동일한 종이 한 암층의 하부와 중부와 상부에 출현하면 그들은 전체 침적 기간 동안 동일한 지역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아마도 동일한 지질 시대 동안 여러 차례 사라졌다 나타났다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그런 종이 어느 한 지질 시대 동안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는다 해도 암층의 한 부분은 아주 약간뿐이더라도 형태의 갑작스러운 변화들만을 포함할 것이다. 내 이론에 따르면 그들 사이에 틀림없이 존재했을 미세한 중간적인 단계 변화들이 있었을 텐데 이것들을 포함하지 않는 채 말이다. 박물학자들이 종과 변종을 구분하는 황금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학자들은 종들이 약간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어떤 두 형태 사이의 차이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커지게 되면 중간적 단계들로 그 둘을 한데 이을 수 없는 한 그 둘은 다른 종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방금 제시한 이유로 우리가 어떤 지질학적 단면에서도 그렇게 양쪽을 잇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B와 C가 각기 다른 종이라고 가정하고 또 다른 A가 아래쪽에 있는 암상에서 발견되었다고 생각해보자. A가 아무리 B와 C 사이의 중간 형태가 분명하다 할지라도 동시에 중간 단계 변종들에 의해 어느 한쪽이나 양쪽 형태와 밀접하게 연결될 수 없는 한 A는 단순히 제3의 종으로 구분되어 분류된다. 그렇다고 해서 앞서 설명했듯이 A가 실제로 B와 C의 시조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구조상 모든 측면에서 반드시 그들 둘 사이의 중간 형태일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암층의 하부와 상부로부터 부모종과 그것의 변화한 자손종 몇몇을 얻는다 해도 수많은 점진적 단계들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 그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결국은 그들을 모두 별개의 종들로 분류할 수밖에 없다. 수많은 고생물학자들이 얼마나 작은 차이들을 바탕으로 종을 구분하느냐 하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만약 그 표본들이 동일한 지층의 다른 아층들로부터 온 것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오늘날 경험이 풍부한 몇몇 폐류학자들은 알시드 도르비니나 다른 과학자들이 세밀하게 종으로 분류한 많은 것들을 변종의 범주로 떨어뜨리고 있다.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우리는 내 이론상 응당 찾아내야 하는 변화의 증거를 발견하게 된다. 게다가 만약 우리가 다소 더 긴 시간 간격들, 다시 말해 동일한 거대한 암층 내에 있는 별개이지만 이어져 있는 여러 단계들로 고개를 돌린다면 우리는 매장된 화석들이 더 멀리 떨어진 암층 속에서 발견된 종들보다는 훨씬 더 서로 밀접한 관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비록 그것들이 다른 종으로 규정되는 것이 거의 보편적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다. 또 다른 주안점이 있다. 우리가 이전에 보았듯이 급속히 번식할 수 있고 이동성이 크지 않은 동식물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 변종들이 처음에는 국지적으로 분포한다고 여길 만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런 국지적 변종들은 상당한 정도로 변화되고 완성되기 전까지는 멀리 확산되거나 부모종을 대체하지 않는다. 이 시각에 따르면 한 지역에 있는 어떤 암층에서 어떤 두 형태 사이의 모든 초기 전이 단계를 발견할 기회는 얼마 되지 않는다. 계속되는 변화들이 국지적이었거나 어떤 한 지점으로 천정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다수 해양 생물들은 넓은 분포 영역을 가진다. 그리고 우리는 식물의 경우에 가장 넓은 분포 영역을 갖는 것이 가장 자주 변종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보아왔다. 그러니 폐류를 비롯한 해양생물들 중에서 넓은 분포, 유럽에 있는 잘 알려진 암석층의 경계를 훨씬 초과하는 분포, 영역을 지닌 것들은 아마 처음에는 국지적인 변종들을 그리고 종국에는 새로운 종들을 가장 많이 내놓는 것들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금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한 지층에서 전이 단계들의 흔적을 추적할 수 있는 기회를 상당히 떨어뜨릴 것이다. 오늘날 완벽한 표본을 가지고 검토해보더라도 수많은 표본들이 여러 장소에서 수집되기 전에는 두 형태가 중간 단계의 변종을 통해 연결되어 동일한 종으로 입증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화석종의 경우에 고생학자들이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미래의 어떤 시기에 지질학자들이 각기 다른 품종인 우리의 소, 양, 말, 그리고 개가 하나나 그 이상의 토착 동물로부터 내려왔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가를 자문해보면 수많은 확실한 중간 단계의 화석 연결고리에 의해 종들이 연결할 수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으리라. 아니면 몇몇 폐류학자들은 유럽의 것들과 다른 종으로 규정하고 다른 폐류학자들은 그저 변종으로만 규정하는 북아메리카의 해변에 살고 있는 몇몇 태양조개들이 정말로 변종인가 아니면 이른바 다른 종인가를 자문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것은 미래의 지질학자들이 화석 상태에서 수많은 중간적 단계들을 발견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나는 그 일이 성공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비록 수많은 종들이 지질학적 연구를 통해 현존하는 속이나 멸절한 속에 보태지기는 했지만, 그리고 몇몇 그룹들 사이의 거리를 좁히기는 했지만 수많은 확실한 중간 단계의 변종들과 함께 연결됨으로써 종들 사이의 구분을 깨트리는 데는 거의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했다. 이것은 아마도 내 견해에 맞서 제기할 수 있는 수많은 반박들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분명한 반박일 것이다. 이에 대해 지금부터 가상의 예증을 바탕으로 앞서 언급한 것들을 요약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말레이 제도는 유럽으로 치자면 대략 노스케이프에서 지중해까지 또는 영국에서 러시아에까지 해당하는 크기다. 이는 아메리카의 지층을 제외하면 정확하게 조사된 모든 지층의 크기와 맞먹는다. 나는 헨리 하버샴 고드윈 오스틴 씨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넓고 얕은 바다들로 분리된 수많은 커다란 섬들을 가진 말레이 제도의 현재 상태는 아마도 지층 대다수가 퇴적하고 있던 유럽의 옛날의 상태를 보여주리라는 것이다. 말레이 제도는 전 세계에서 유기체가 가장 풍부한 지역 중 하나로 손꼽힌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살았던 모든 종들이 수집된다 한들 세계의 자연사를 표상하기에는 얼마나 부족하겠는가. 우리는 말레이 제도의 육소 생물이 우리가 퇴적되어 있으리라고 가정하는 지층 속에서 극히 불완전하게 보존되어 있음이 분명하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나는 연안에서만 서식하는 동물들이나 노출된 해저 암석 위에 사는 동물들의 다수가 거기에 매장되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갈이나 모래에 매장된 것들은 기나긴 세월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바다 밑에 퇴적물이 쌓이지 않은 곳이나 퇴적물이 쌓이는 속도가 유기체를 부패로부터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던 곳에서는 아무런 잔해도 보존될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말레이 제도에서 화석을 하면 암층이 먼 미래의 어느 시대까지 지속되기에 충분한 두께로 형성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침강하는 기간 동안이라고 믿는다. 과거의 제2기층이 그랬듯이 말이다. 이런 침강기들은 서로 엄청난 시간 간격을 두고 존재할 것이고 그동안 그 지역은 정지해 있거나 융기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남아메리카의 해안에서 볼 수 있듯이 융기하는 동안 각 화석 함유층은 끊임없는 해안의 작용 때문에 거의 축적되자마자 붕괴할 것이다. 아마도 침강하는 기간에는 수많은 생명체가 멸종을 겪을 것이고 융기하는 기간 동안에는 수많은 변이들이 일어날 테지만 그 시간 동안의 지질학적 기록은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말레이 제도의 전체나 일부에서 침전물의 퇴적과 동시에 일어나는 침강의 엄청난 지속기간이 과연 특정 동일 종들의 평균 지속기간을 초과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침강하는 기간이 종의 평균 지속기간을 초과하는 것은 두 종 이상의 종들 사이의 모든 점진적 전이 단계를 보존하는 데 필수적이다. 만약 그런 전이 단계들이 충분히 보존되지 않는다면 전이 단계의 변이들은 단순히 별개의 종들로 간주될 것이다. 또한 각 대침강기가 지표면 높낮이의 변동에 의해 중단될 수 있고 경미한 기후적 변화가 그 긴 기간 동안 개입할 수도 있는 일이다. 이런 경우에
그 제도에 서식하는 생물은 이주를 해야 할 테고 결국 단계적인 변이 과정에 대한 자세한 일련의 기록은 그 어떤 암층에도 보존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말레이 제도의 해서 생물들 다수의 서식 영역은 이제 그 경계를 넘어 수천 마일까지 뻗어 있다. 그리고 유추하건대 나는 새로운 변종들을 가장 자주 내놓는 것은 주로 이런 넓은 영역에 거주하는 종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변종들은 처음에는 국지적이거나 어떤 한 장소에 제한될 수 있지만 만약 어떤 결정적인 이점을 갖게 될 때 아니면 더욱 변화하고 향상되었을 때에는 점차 확산되어 부모종을 대신할 것이다. 그런 변종들이 예전의 고향으로 돌아오면 이전 형태와 거의 동일하되 아마도 극히 경미한 정도로 다를 것이다. 따라서 많은 고생물학자들은 그들이 떠받드는 원칙에 따라 그것들을 새로운 별개종으로 분류할 것이다. 만약 이런 설명이 어느 정도 진실이라면 내 이론에 따르면 분명 동일한 군에 속하는 과거와 현재의 모든 종들을 하나의 긴 가지가 난 생명의 사슬로 연결하는 전이 형태들을 우리의 지층에서 무한정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곤란하다. 우리는 그저 일부는 서로에 더 밀접하게, 일부는 그보다 더 밀접하게 연결된 연결고리 몇 가지를 찾기만 하면 된다. 그 고리들이 아무리 서로 가깝다 하더라도 동일한 암석층의 서로 다른 단계에서 발견된다면 대다수 고생물학자들은 서로 다른 종으로 분류할 것이다. 각 지층의 시작과 끝에서 나타난 종들 사이에 셀 수 없이 많은 과도기적 연결고리가 지질학적으로 상당히 잘 보존된 부분에서도 잘 발견되지 않는다는 난점이 내 이론을 그토록 심각하게 압박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생명체의 변이에 대한 기록이 얼마나 빈약한가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까지 논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전체 근현종 집단의 갑작스러운 출현에 대하여 몇몇 고생물학자들, 예를 들어 아가시, 프랑수와 줄 픽테 드라리브,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반박한 애덤 세즈윅 교수은 종변환을 주장하는 믿음에 대한 치명적인 반박이자 문제제기로서 모든 종 집단이 어떤 지층에서 갑자기 출현하는 양상을 들었다. 만약 같은 속이나 과에 속하는 수많은 종들의 생명이 정말로 모두 동시에 시작되었다면 그 사실은 자연선택을 통해 느린 변화가 대물림된다는 이론에 치명적이었을 것이다. 동일한 한 시조로부터 내려온 한 무리의 형태들의 발달은 극도로 느린 과정이었을 것이고 시조들은 변화한 후손들보다 훨씬 오래전에 살았음이 틀림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지질학적 기록의 완벽성을 과대평가하며 잘못된 추론을 하고 있다. 잘못된 추론이란 바로 몇몇 속이나 과들이 한 특정한 단계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 단계 전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층이 주의 깊게 조사된 지역은 얼마 되지 않으며 그에 비해 이 세상이 얼마나 큰지를 계속해서 잊고는 한다. 또한 우리는 종들의 무리가 다른 곳에서 오랫동안 존재했다가 유럽과 미국의 고대 제도들로 침범해 오기 전에 서서히 그 수가 늘었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잊는다. 우리는 아마도 연속된 지층들 사이에 존재했을 마지막 막대한 시간적 간격을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에 각 암석층의 축적에 요구되었을 시간보다 더 길었을 그 시간을 감안하여 생각하지 않는다. 이 간격은 하나 이상의 부모 종들에게 종의 증식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진 지층들에서 그런 종들은 마치 갑자기 생겨난 것처럼 나타날 것이다. 여기서 이전에 했던 언급, 말하자면 한 유기체가 하늘을 난다든가 하는 새롭고 특정한 생활 방식에 적응하려면 여러 대에 걸쳐 오랜 세월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상기시켜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결국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 몇몇 종들이 다른 유기체들보다 훨씬 큰 이점을 얻은 다음이라면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그리고 급속히 퍼질 수 없이 갈라진 형태들을 낳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이런 주장을 해설하고 우리가 모든 종 집단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가정하는 실수를 저지르기가 얼마나 쉬운가를 보여주기 위해 몇 가지 예들을 제시하겠다. 나는 출간된 지 그리 오래지 않은
지질학 논문들에서는 늘 포유류라는 거대한 강이 제3기 층의 초기에 불쑥 나타난 것처럼 나온다는 널리 알려진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화석 포유류들이 가장 풍부하게 축적된 것으로 알려진 지층은 제2기의 중반에 속한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포유류는 이 거대한 제2기의 거의 초기의 신적 사암, Dew Red Sandstone, 영국에서 석탄을 포함하는 고생층 위에 발달한 후기 2첩기 또는 3첩기의 여감이 많은 붉은 사암에서 발견된 바 있다. 퀴비에는 제3기 층에서는 원숭이가 한 마리도 나타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는 했다. 하지만 지금 인도, 남아메리카, 그리고 유럽에서 멸종된 종들이 심지어 시신새처럼 먼 옛날 시대의 층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놀라운 예는 고래류에서 볼 수 있다. 이 고래류는 거대한 뼈를 가지고 있고 해양 생물이며 전 세계에 걸쳐 서식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2기 층의 어떤 곳에서도 고래의 뼈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며 뚜렷이 구별되는 이목이 제2기 층의 마지막과 제3기 층의 초기 사이의 기간에 갑자기 생성되었다는 믿음을 충분히 정당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1858년 출판된 나이엘의 지지하락의 원리편람에 있는 부록에서 제2기가 끝나기 얼마 전에 녹색 사암의 상층에서 고래들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를 볼 수 있다. 바로 내 눈으로 목격해서 큰 충격을 받았던 또 다른 예를 제시할까 한다. 나는 착색 망각류의 화석 기록에 현존하거나 멸종한 제3기의 종들이 많다는 것, 극지방에서 적도까지 전 세계에 걸쳐 조수 상한선과 50페덤, 바다의 깊이나 줄의 길이 등을 재는 데 쓰이는 단위로 1페덤은 1.83m다. 사이에 살고 있는 수많은 종들이 유별나게 풍부한 개체수를 자랑한다는 것, 가장 오래된 제3기층에 완벽하게 보존된 상태의 표본들이 존재한다는 것, 심지어 껍질의 조각 하나하나까지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것 등 이 모든 조건을 바탕으로 만약 착색 망각류가 제2기에 존재했다면 확실히 보존되었고 발견되었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그리고 제2기 층에서는 착색 망각류에 속한 종이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거대한 무리는 제3기의 초기에 갑자기 발생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거대한 종들의 집단이 갑작스럽게 출현하는 사례가 하나 더 보태졌으니 이 문제는 나로서는 골칫거리였다. 그렇지만 내 저술이 발표되자마자 노련한 고생물학자인 엠 보스케가 벨기에의 백악층에서 직접 채집한 착색 망각류임이 확실한 완벽한 표본의 그림을 보내왔다. 더욱더 놀라운 점은 이 착색 망각류는 무척 흔하고 크기가 크며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크타말루스 속에 속한 것이었는데 그것의 표본은 지금껏 그 어떤 제3기에서도 발견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착색 망각류가 제2기 동안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 착색 망각류는 아마도 수많은 제3기 종과 현존 종들의 조상이었을 것이다. 종들 전체 집단의 갑작스러운 출현을 주장하기 위해 고생물학자들이 가장 자주 제기하는 예는 백악기 하부층에 있는 경골어류다. 이 군에는 현존하는 종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에 픽테 교수는 이것들이 한 아층 더 이전에 존재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그리고 일부 고생물학자들은 아직 그 연관성이 완전하게 알려지지 않은 훨씬 더 오래된 어류 몇 종이 실제로 경골어류라고 믿는다. 아가씨가 믿듯이 그것들 전체가 백악층의 초기에 나타났다는 가정은 확실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하지만 나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 종들의 집단이 해당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그리고 동시에 나타났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것이 내 이론에 극복할 수 없는 난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적도 이남에서 그 어떤 화석 어류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굳이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이다. 그리고 픽테의 고생물학을 훑어보면 유럽의 여러 지층에서는 밝혀진 종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물고기의 몇몇 과들은 현재 제한된 영역에서 살고 있고 어쩌면 경골어류 역시 과거에 비슷하게 제한된 영역에서 살다가 어떤 한 바다에서 대거 발달한 다음 멀리 퍼졌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우리는 지구의 바다들이 늘 지금처럼 남쪽에서 북쪽까지 트여 있었다고 가정할 권리는 없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만약 말레이 제도가 육지로 변한다면 인도양의 열대 부분은 거대하고 완벽하게 폐쇄된 분지를 형성할지도 모르고 거기서 어떤 거대한 무리의 해서 생물들의 수가 늘어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들은 그 제한된 영역에 남아있다가 그 종의 일부가 더 차가운 기후에 적응해 아프리카나 오스트레일리아의 남부 곳에서 개체수가 2배로 많아진 후 다른 먼 바다에까지 뻗어나갈지도 모른다. 이런 사실들 뿐만 아니라 유사한 사항들을 고려해보면 그리고 주로 유럽과 미국의 범위를 넘어서는 다른 나라들의 지질학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가를 생각해보면 그리고 심지어 최근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루어진 발견들이 우리의 고생물학적인 개념에 얼마나 많은 부분들에서 혁명을 초래했는가를 생각해보면 전 세계에 있는 유기체들이 의 천위에 대한 독단을 내리는 것은 어떤 박물학자가 오스트레일리아의 어떤 황무지에 5분간 머물면서 그것의 생물의 수와 분포 영역을 논하는 것만큼이나 성급해 보인다. 최하층으로 알려진 화석층의 근현종들의 집단이 갑작스레 출현하는 것에 대하여 지금까지 논의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또 다른 관련 난제가 있다. 동일한 군집에 속한 수많은 종들이 이제껏 알려진 화석층의 최하층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양상이 바로 그것이다. 나로 하여금 동일한 집단의 모든 현생종이 하나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다고 확신하게 만든 논거들의 대부분은 최초로 알려진 종들에 대해서도 거의 똑같은 설득력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모든 실루리아기의 삼엽충류가 어떤 한 갑각류로부터 내려왔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는데 이 갑각류는 틀림없이 실루리아기 훨씬 이전부터 살았을 것이고 아마도 알려져 있는 그 어떤 동물과도 무척 달랐을 것이다. 앵무조개, 링굴라 등과 같은 가장 오래된 실루리아기 동물 중 일부는 현생 종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내 이론에 따르면 이런 오래된 종들이 그들이 속한 목의 모든 종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이들은 그들 사이를 매개하는 특질들을 전혀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만약에 그들이 그 목의 조상이었다면 개량된 그들의 수많은 후손들에 의해 이미 오래전에 대체되고 소멸되었을 것임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 이론이 옳다면 실루리아기에서 현대에 이르는 기간 전체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긴 시간 간격이 최하부의 실루리아기층이 최적되기 전에 존재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광대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이 시기 동안 세계가 온갖 생물들로 들끓었다는 사실은 논박이 불가능하다. 왜 우리가 이런 방대한 태구의 시간들에 대한 기록을 발견하지 못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그 어떤 만족스러운 대답도 내놓을 수 없다. 가장 저명한 지질학자 가운데 몇 사람, 특히 우두머리급인 R. 머치슨경은 이 지구상의 생명의 시초를 실루리아기층의 최하부의 유기체 잔해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확신한다. 한편 그에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춘 라이엘 E. 포브스와 같은 다른 전문가들은 이 결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정확히 알려져 있는 부분은 아주 적은 부분에 지나지 않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최근 M. 베런드는 실루리아기에 새롭고 특별한 종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하부층 하나를 추가했다. 베런드가 발견한 이른바 태고지대 아래의 롱마인드 층에서 생명의 흔적들이 나왔다. 최하부에 있는 무생물 시대, 암석의 일부에 인산염 덩어리들과 역청, 석유, 석탄 또는 기타 유기물이 열변화에 생성될 수 있는 타르 상태인 물질로 아스팔트의 주성분과 같은 물질이 나타난 것은 아마도 그 이전에 생명이 존재했음을 시사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내 이론에 따르면 틀림없이 실루리아기 이전에 어딘가에 축적되었을 방대한 화석 더미를 탐유한 지층이 왜 실제로 보이지 않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다. 만약 이런 가장 오래된 지층이 침식을 통해서 완전히 깎여 없어졌다면 아니면 변형작용을 통해서 소멸되었다면 우리는
우리는 시대적으로 그들 다음으로 이어지는 암석층에서 그저 작은 잔해들만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것들은 반드시 변형된 형태로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러시아와 북아메리카의 어마어마한 영토에 걸친 실루리아 침전물에 대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은 이러한 시각, 즉 암석층이 더 오래될수록 더 많은 침식작용과 변형을 겪는다는 사실을 지지해주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이를 설명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남겨둘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서 제시된 시각들에 맞서는 실로 타당한 논박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장차 그것에 대해서 얼마간 설명이 가능해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나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럽과 미국이 여러 암석층에서 그다지 깊은 곳에 살았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유기체 잔해의 성질을 바탕으로, 그리고 암석층들을 구성하는 두께가 수마일이나 되는 퇴적물의 양을 바탕으로 우리는 그 퇴적이 일어난 큰 섬들이나 육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현존하는 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륙의 부근에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연속적인 암석층 사이에 존재했던 시간 간격 동안 물질의 상태가 어땠는지, 유럽과 미국이 이 간격 동안 건조한 육지로 존재했는지, 아니면 육지 근처에서 퇴적물이 쌓이지 않은 해저 표면으로 존재했는지, 혹은 방대하고 깊이를 잴 수 없는 깊은 해저로 존재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육지보다 3배나 넓은 현존 대양들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에 수많은 섬들이 점점이 박혀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대양도 중에서 고생대나 제2기층의 잔해 하나조차 발견된 곳이 없다. 따라서 우리는 어쩌면 고생대와 제2기 동안 현재의 대양이 존재하는 곳에는 어떤 대륙이나 대륙도도 존재하지 않았으리라는 추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그것들이 존재했다면 그것들이 마멸되고 붕괴되어 나온 물들로 축적된 고생대와 제2기층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표고의 변동으로 인해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융기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틀림없이 높이의 변동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결론을 확실히 내릴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바탕으로 뭔가를 추론할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즉, 대양들은 그것이 현재 펼쳐져 있는 곳에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한 가장 먼 곳까지 뻗어나갔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대륙들이 존재하는 곳에 엄청나게 커다란 육지들이 존재했으며 그것들은 의심할 바 없이 실루리아기에 가장 초기부터 엄청난 높이의 변동을 겪었으리라는 해석 말이다. 내 책인 산호초, Coral Reefs에 수록된 채색도를 보면 그 거대한 대양들은 지금도 주로 침광되는 영역에 있고, 거대한 군도들은 아직도 높이가 변동하는 영역에 있으며 대륙들은 아직도 융기하는 영역에 있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이와 같은 상태였다고 가정할 권리가 있는가? 대륙들은 수차례 지표면 높이의 변동을 겪는 동안 융기의 힘이 우세했기 때문에 형성된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그처럼 우세한 운동이 일어난 지역들은 시대가 변하면서 바뀌지 않았겠는가? 실루리아기보다도 훨씬 더 오래전 어느 시기에는 대륙들이 지금 대양이 뻗어있는 곳에 존재했고, 맑고 광활한 대양들은 지금 대륙이 있는 곳에 존재했을지도 모른다. 또한 가령 태평양의 해저가 지금 대륙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서 실루리아 지층보다 더 오래된 지층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물론 그 지층들이 이전에 실제로 퇴적되었다고 가정한다면 말이다. 지구의 중심을 향해 몇 마일이나 더 깊이 가라앉아 그 위에 있는 불의 막대한 무게의 압박을 받아온 지층은 항상 표면 근처에 남아있던 지층보다 훨씬 많은 변형작용을 겪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가령 남아메리카처럼 틀림없이 엄청난 압력에서 가열되어 왔을 노출된 변성함들로 이루어진 전 세계 곳곳의 광활한 지역에 대해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이런 광활한 지역들에서 실루리아기에 훨씬 앞서는 완벽하게 변화되어 버린 수많은 지층들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도 될 것이다. 여기서 언급된 몇 가지 어려움들, 이를테면 연속된 암석층들에서 지금 존재하거나 과거에 존재했던 수많은 종들 사이에 무한히 많은 과도기적 연결고리들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
우리 유럽의 지층에서 한 무리의 종들 전체가 갑작스럽게 출현하는 것, 현재 알려진 바로는 실루리아 지층 아래에는 화석을 포함한 지층이 전혀 없다는 것과 같은 사실들은 모두 의심할 바 없이 심각한 문제이다. 말하자면 퀴비에, 아가실, 베런드, 펠코너, 이포브스 등과 같은 저명한 고생물학자들과 라이엘 머치슨, 세주액 등과 같은 위대한 지질학자들이 만장일치로 때로는 격렬하게 종의 불변성을 주장했다는 사실은 그것을 가장 명확히 보여준다. 그렇지만 나는 위대한 권위자인 찰스 라이엘 경이 심사숙고를 통해 이 주제에 대해 심각한 의혹을 품게 되었다고 믿는다. 나는 우리가 가진 모든 지식의 원천인 이런 위대한 권위자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경솔한 일이라 생각한다. 자연계에 있는 지질학적 기록이 어느 정도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이들, 그리고 이 책에서 제시한 다른 여러 종류의 사실 및 논쟁에 많은 무게를 부여하지 않는 이들은 틀림없이 내 이론을 즉각적으로 거부할 것이다. 라이엘 경의 비유를 따르자면 나는 지질학적 기록이란 것은 마치 변화하는 방언으로 저순되었으며 불완전하게 남겨진 세계세와 같다고 생각한다. 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겨우 두세 세기만을 다루는 마지막 책 한 권만을 가지고 있을 따름이다. 그리고 이 마지막 책 한 권조차도 여기저기에 짧은 장만이 남아있을 뿐이며 매 쪽마다 겨우 여기저기 몇 줄만이 남아있다. 이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언어 속에서 각각의 단어들은 드문드문 이어진 장들에서 많이 다를 때도 혹은 조금 다를 때도 있다. 이 단어들은 이어져 있기는 하지만 멀찍이 떨어져 있는 지층들에 파묻힌 급작스럽게 변화하는 생명체들을 표상한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앞에서 논한 어려움들은 크게 감소하거나 심지어 사라질 수도 있다.